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떤 선언 혹은 발표 등을 기반으로 한 전쟁위기론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제 간단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시민의 정도, 시민을 육성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뭐라 그랬습니까? 디테일이라 할까요? 상세한 어떤 논쟁은 피하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혹 저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 생각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시다시피 한국에는 세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급의 모순, 자본주의의 모순, 또 하나는 남북관계의 모순이라는 그런 한국의 모순적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순이라는 걸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한국의 전쟁 위기로는 어떻게 이래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모순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한이 발전하든 북한이 발전하든 어떤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지향점에서 남은 북한이 걸리고 북한이 남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한다고 하지만은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북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소련을 간다, 이제는 북방 외교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은 반도국가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섬과 같은 거잖아요. 북쪽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북쪽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륙을 가려고 하는 섬처럼 배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엄청난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혼돈스러운 그런 지정학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북관계의 모순이라는 게 뭡니까? 남과 북은 서로 대치되어 있다 할까? 서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이런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차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차별성을 강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3대 통일 요소가 뭡니까? 통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해, 통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화해. 그동안에 지나간 모든 일어난 일을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 뭡니까? 동족. 이건 북한적인 영어인데 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거야. 이 3대를 기반으로 이 민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주까지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주. 외세에서 벗어난 자주,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차별성을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르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거. 통일을 지향한다 하면은 서로가 같은 점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서로 달라져야 된다 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통합.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서로 경쟁, 차별성, 경쟁을 하면서 통합을 한다.
경쟁을 하면서 통합한다는 게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다고 자꾸 다르다는 것을 많이 찾아내고 앞으로도 다른 점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한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경쟁을 하면서 통합할 수도 있지. 선의의 경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공산자파들이 하는 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쓰면 되지 뭐 이런 건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틀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가장 큰 모순은 서로 차별성, 우리가 더 잘 산다, 너가 더 잘 산다, 우리 체제가 낫다, 저거 체제가 낫다 이러면서도 통일을 한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남북관계의 모순이라는 논리의 모순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유엔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습니까? 두 개의 국가로 가입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 대외적으로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한 축은 내부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를 굳히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어떨 적에는 외부적으로는 통일을 강조하기도 하고 내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어떨 때는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지만은 어쩔 적에는 외부적으로 북한은 통일을 좀 지향하게 외부적으로 발표를 하고 한국은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기도 하고 북한이 이 통일을 조금 약하게 하고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할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 김정은의 지금 남북관계의 변화가 지금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두 개의 국가를 김정은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니까 한국도 그럼 그거를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한국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통일의 정책은 뭡니까? 흡수 통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흡수 통일의 방점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북한은 통일을 조금 약하게 하고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그래서 지금 전쟁 위기론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외부적인 관계도 이거 비슷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일을 강조할 때도 있고 외부적인 강대국들이라든가 국제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기도 했고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엄연한 의미에서 유엔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는 두 개의 국가예요. 그리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해왔느냐? 1975년을 기점으로 볼 때 북한이 굉장히 통일을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통일. 북한은 통일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 그 국력이 제가 볼 때는 한 1975년 정도까지가 대등한 관계가 되었지 않느냐. 물론 70년대 초반부터 한국이 국민소득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반이 북한을 넘어섰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을 대중들, 국민들이 아는 것까지 생각하면 1975년 정도를 기점으로 그 한국이 우위에 섰다, 확실한 우위에 섰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념의 우위, 북한은 그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75년도까지는. 왜냐하면은 그 선동에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완벽하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완벽한 구조를, 뭐 그걸 또 완벽하다면 100%라 이상하게 하겠지만은 그 논리적인 거로,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마르크스가 확실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크스가 뿌리를 내린 곳이 러시아, 소련인데,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폴레옹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침략하다가 망했죠. 히틀러도 여러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남한의 분단에서 우리가 어릴 적에 배울 적에는 소련이 전혀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 끝나기 일주일 전에 참전해가지고 북한을 거저먹었다, 이런 교육을 받는데,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그 얄타 회담 이런 데서 보듯이 미국이 소련에게 그 일본이 워낙 전쟁을 잘 치가 태평양 전쟁이니 이래가지고 전쟁이 끝날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핵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에게, 소련에게 그 뭡니까, 그 아시아에 일본의 아시아의 그 대동아 공영권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참전해달라고 강력히 부탁한 거예요. 그 조건이 38선 이북을 주겠다 하는 그 조건이었어요. 소련이 참전하고 싶어 참전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련은 당연히 북한을 가져가게 된 거고, 2차 대전에서 미국의 공헌이 컸느냐 소련이 공헌이 컸느냐면은 피해적으로 보면 소련이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소련이 전사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아주 그 전쟁에서는 국방에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두 번째, 스탈린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스탈린이 레닌 이후 소련을 통치하면서 NEP 뉴 이코노믹 플랜이라 가지고 신경제 정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뭡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로서 농업국가에서 급진적인 발전한 신흥공업국가가 된 거예요. 신흥공업국가. 신흥공업국가.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의 소수민족의 뭡니까, 우리 그 3.1 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민족 자결주의, 소수민족들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걸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합시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기반해 봤을 때, 그때 지식인들 50대라고 보면은 1920년대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째,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독립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스탈린이 공산주의 정책으로서 농업국가에서 신흥국가로 국가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잘 살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뭡니까? 토지 무상배분. 토지 무상배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잘한 사람 잘하고 못한 사람 못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분배한다. 쉽게 말하면 애가 열 있는 사람이고, 애가 한 사람 있는 사람은 돈이 1이 필요하고, 근데 그 사람이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부모가. 근데 부모가 5의 능력을 가지고 애는 하나예요. 근데 이 부모는 능력이 200개 안 되는데, 몸이 허약해서 농업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애가 5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5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5을 주는데 하나만 필요하니까 하나만 가져가는 거야. 능력 2개밖에 없는 사람은 2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5개를 가져간다는 이거 유토피아적인 그 환상에 대해서 모든 지식인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니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쉽게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 여러분들은 민족 자결주의가 일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저 기반은 마르크스주의예요. 민족 자주민족. 그 다음에 경제성장. 스탈린의 정책의 경제성장. 3. 토지배분. 토지 무상배분. 4.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이런 환상적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에도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의 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사람이 많았잖아요. 6.25 이후.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심, 이념이 무슨 필요 있나? 알고 여기 살아도 고달프잖아요. 일가 친척 다 버리고 맨손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자본주의에 적응하기가 미천도 없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공공함에 의해서 이제는 그냥 북한으로 가가지고 거기 살아도 자기가 어릴 때 살았으니까 이것만큼은 힘들지 않았다. 이런 환상이 있어가지고 북한은 굉장히 강력한 통일정책, 통일전선을 이루려고 하고 남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 개방, 남북 간의 교류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75년 정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75년 이후에 남한이 이제 조금 그 급속도로 경제 성장에 성공함으로써 국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념적인 우위에서는 조금 국력이 탄탄해지는 바람에 그러자 한국도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이념적인 우위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희들이 한 75년도 이럴 때 살았을 때로 이야기하면은 술집에서 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좋고 우리가 배우듯이 얼굴이 빨갱이라서 얼굴이 빨갛고 그 아주 악인들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은 술집 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술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큰 죄는 뭐 받은 그 기억은 없는데, 그때는 구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3박 4일 뭐 이래가지고 유치장에서 살고 나오고 이랬던 그 경험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철저한 막을 쳤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노태우정 1980년대 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 북방정책이 성공하면서 사회주의의 실상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실상이 밝혀지고, 두 번째로 고르바초프에서 소련이 붕괴됐어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게 실상이 드러나면서 그 이념적인 우리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리고 국력도 우리가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리어 우리가 흡수통일 혹은 남북교류를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탈북민이 한참 때는 연 3만 명 가까이 내려왔다 하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아주 그 탈북민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노원구에서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탈북민들도 이제는 한국화 되었어요.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그때 저 기억에는 그래요. 그 노원구에 그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탈북민들끼리 조기축구회가 그때 제가 그 사람이 제안한 이야기로 들어보면은 한 4개 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서 선거도 딱 조정을 하면은 오로지 몰표다. 조기 축구 선수단을 싣고 다닐 버스 한 대 하고 내 팀에 유니폼을 하나 주면은 우리들이 몰표를 주겠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고, 또 뭐 지금 현재 탈북민들이 하나회라든가 탈북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입니까? 안기부, 옛날에 중앙정보부에 가면은 뒷집 사람까지 다 안다는 것처럼 탈북민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그 탈북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를 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들통이 난대요. 그만큼 그 탈북민이 많고, 이제 정보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이미 한국에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다더라 이런 정도, 북한에 어디에 가면 어떻더라 하는 게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이게 70년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노태우 정부의 북한 정책 이후에는 한국이 완전히 우위를 점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족이라든가 화해라든가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제는 완전히 두 개의 국가다. 올해 선언한 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게 두 개의 국가다. 화해고 통일이고 동족은 일단 미루자. 이게 이제 올해 신년사의 주제예요. 그만큼 북한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위에서 말하는 모순, 차별성을 강조하느냐 통일을 강조하느냐의 우위에 따라서 조금씩 변했지 근본적인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남북관계 또한 어떨 때는 통일을 조금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날에 와서는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근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변화가 7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백성들, 인민들이랄까, 기층, 바닥에 있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75년까지는 북한이 조금 우위였어요. 뭐 그거를 반증하는 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술집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면은 뭐 김일성이가 본래는 가짜라는데 진짜라더라 이런 말을 하면 술집에서 신고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벌은 안 받았는데 구류 북한을 찬양했다 하는 뭐 4박 5일 받은 친구도 있고 뭐 술집에서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니까 듣고 그 술집 주인이 신고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 말하느냐? 그 우리나라가 북한에 조금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내려올 수가 못하게끔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술집에 가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신고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월등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체제 유지를 하려 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법률적인 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의 변화도 큰 줄거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전쟁 위기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은 쉽게 말하면은 두 개의 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력 통일을 이야기해요. 무역 통일. 그래서 통일을 강조해도 전쟁 난다 그래요. 전쟁 난다 그러고 오늘날처럼 현재 2024년도처럼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해요.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해도 한국에서는 전쟁 난다 그러는 거예요. 전쟁 난다. 근데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각자 각자니까. 그건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쟁론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쟁 위기로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 모순에서 이야기하듯이 북한을 한국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파들의 이익에 따라서 정파들의 이익에 따라서 전쟁을 강조하거나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런데 그 한국의 전쟁 위기로는 어떻게 발전했냐면 본래는 보수라는 말을 싫어해요. 자유우파라 그럽니다. 자유우파라고 합시다. 자유우파들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가장 비근한 얘가 옛날에 뭡니까? 김영삼 시절에 북한에서 한국에 대포를 쏘아가지고 전쟁 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데 주로 자유우파들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면은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이라든가 안정적인 중산층까지는 숙청 대상이고 나라가 쑥대밭이 난다. 여러분이 이뤄놓은 모든 업적, 재산, 어떤 가문의 영광,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잘 되고 말이야 훌륭하게 키우고 이제 집안이 안정되고 말이야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되니까 큰일 난다. 우리가 표를 결집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이기게끔 이상한 좌파들, 북한을 동조한 사람들이 했다가는 북한이 침공해가 왔을 때 안에서 내부적으로 파티산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동조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붕괴된다. 월남을 봐라. 뭐 이게 이제 자유우파들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전쟁 위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산자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공산자파들이 뭐라 하느냐? 북한은 이럴 게 없는 나라니까 저거를 살살 달게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야지.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모든 게 폭삭 망한다. 북한을 어쨌든 조금씩 햇빛 정책 조금씩 퍼주면서 달게가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공산자파들의 전쟁 위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살살 달게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제 입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 위기로는 공산자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국제적
국제적으로 볼 적에는, 국제적으로 볼 때, 이게 국내적이에요. 근데 국제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한국의 전쟁 위기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용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쉽게 말하면은, 그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조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처럼 크게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만 바이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온 천지에 지금 말이야,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남한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자체에서, 미국 국가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관리돼야 되는데, 그 관리되지, 못할 입장에 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전쟁 위기론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왜 이제 국제적인 건 이야기를 하냐면, 국내에서는 공산자파들이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고, 평화를 유지가 잘 있으려 하지 않고,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전쟁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쟁 위기가 나가지고 사정거리에 있는 서울에다가 폭탄만 하나 터뜨려도 인구가 많이 있어서 망한다. 뭐 이런 공산자파들이 이용하는 반면에 국제적으로는 보수 우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그 미국의 자유우파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어떤 자유우파라 그러면은 조금 자본주의적인 그 정책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치된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국제적인 그 정치 이용과 국내적인 정치 이용의 정파가 조금 다르다. 이런 게 이번에 전쟁 위기론의 큰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틀림없는 거는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전쟁에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실험적으로는 핵이 만들어졌어요. 한국도 실험적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 중요 기술자들, 실질적인 핵심 기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도 이론적으로는 북한 정도 수준의 핵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아직 실용화는 안 돼 있다. 실용화는 되지 않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북한에서 한국에 핵을 쏜다. 그럼 핵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요즘은 정찰기에 거의 탐지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폭탄을 터뜨릴 만한 아직 실용적인 어떤 실용화되어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재래식 전쟁으로는 북한이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총선이 있으니까 각 정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왜? 이만큼 큰 이슈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한국의 양당 정당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리더십이. 아까 저번에 말했지만 한 2년간 대통령이 임명된 이후 서로 치열하고 극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이슈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지도자 자체가 지금 허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 선거는 어쩌면은 전쟁 위기론이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 정책이라든가 가장 큰 그거는 정파 싸움, 당파 싸움이고, 두 번째는 이슈가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슈가 될 수 없다는, 예를 들어서 워낙 오랫동안 싸우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자범이다. 저기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쪽 다른 정파에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저 사람도 리더십이, 지금 대통령도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말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을 잘해가 자기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씨알이 믿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약해가지고. 또 지금 이재명이가 야당에서 윤석열이가 통치를 잘못한다 이야기해도 지가 자범인 놈이 그런 말을 할 그 처지가 되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슈가 지금 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전쟁 위기론 같은 북한 문제가 이번 총선에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했는데, 뭐 제가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87 체제, 박정희 이후 신군부 50의 정치를 거치면서 전두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임을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랬지만은 어쨌거나 윤석열 이후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지금 조금 덜하고 있으면서 그 87 체제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2020년, 2024년 이후에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새로운 토대를 닦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나라를 혼란하고, 쉽게 말하면 좋은 말 했는데 이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87 체제의 주인공들이, 그 운동권들이 나라를 완전히 개판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역화폐, 이것도 그거를 결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불을 줘가지고 그 돈을 투자 내지는 투기를 해가 부당이익을 남기게 하고, 그러면 그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불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운동권의 이 카르텔들이 각 지역마다 그런 거를 하나씩 꿰차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나라가 그런 정도입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소수, 거의 탄핵을 당할 정도의 의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뚝심은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질 때 이번 총선은 절호의 기회다. 전라도는 자기들끼리 이 카르텔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그 주민들까지, 도민들, 광주 시민, 전라도민들까지 그 이 카르텔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참 그 벽을 허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외의 모든 전국에서 반전라도, 반공산자파, 반빨갱이 세력을 완전히 그 합심해가지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빨갱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한 석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헌법 내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 그때 또 싸우자고,
지금 이번 총선만큼은 싸우지 맙시다. 이번 선거만큼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탄핵 세력들,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뭐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김무성이 지금 딱 내놨잖아요. 공천 안 해주면 내가 깽판 치겠다. 뭐 이런 시중이에요. 자기 죽을 거니까. 그러니 모든 만사,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모든 거를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으로 단결한 뒤에 그때 싸우자고요. 그때 또 싸웁시다. 우리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북두 시민혁명군을 중심으로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말이야. 잘못된 거는 막 들고 일어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지금 현재는 오로지 국민의힘으로 단결해가지고 이 빨갱이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퇴임으로 여러분들이 윤석열이한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170석 주변을 모으면은 탄핵 세력 그 간첩들까지 모으면은 또다시 탄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전쟁 위기 이거는 현재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12국가예요. 여러분 저도 원래 이집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왔는데 코리아 넘버원입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도 많아요. 그 노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해요. 그것처럼 한국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정파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번 선거에 제가 볼 때는 전쟁 위기론이 의외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남북 문제가 의외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양당의 리더십이 너무 허약하니까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전쟁 위기론이 전쟁 위기론 좀 넓은 의미에서 남북 관계론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자유우파가 단결하면 북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꼭 이번 선거만큼은 그 잡범 이재명이를 몰아냅시다. 뭐 안 되니까 말이야 자작극도 하고 말이야. 자작극인 게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왜? 서울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1.4cm의 칼을 목에 맞았다고 부산의 제일 유명한 부산대학에서 수술을 못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자기들이 수술했다. 그걸 5시간이나 그 지체를 해가지고 수술했다는 그게 여러분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무언가 자작극을 감추려고 했다 하는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꾸 억지를 마이크 지었다고 자기들이 떠드는데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런 이 카르텔, 그 숨기려는 세력들 반드시 척결해냅시다. 저는 오늘 이야기했다시피 남북관계를 그 디테일하게 논문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한 그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남북관계의 모순이 뭐냐? 서로 차별을 강조하면서 통합한다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쉽게 말하면은. 두 번째, 국제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어떤 때는 통일, 화해를 강조할 때도 있고 하나는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할 때도 있다.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통일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는 선언을 했다. 세 번째,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75년도까지는 북한이다. 이념적인 우위,
그 시절 7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젊었을 때 받았던 강렬한 사회주의의 성과에 대해서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념에 대한 신념화되어 있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북방정책 이후에 우리나라 국력이 올림픽을 벌리고 국력이 올라가고 소련의 붕괴 등 사회주의 체제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흡수탱결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위기로는 그 뭡니까? 전쟁 위기로는 그 예전에는 보수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산자파들이 쉽게 말하면은 막가파식으로 저거 안 달게만 우리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쟤들이 깽판 칠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산자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고 그 정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이 강의한테 한 가지 빠졌는데 여기에서 말하면 주사파라든가 혹은 뭡니까? 주사파라든가 연방제 통일. 이 연방제 통일을 김대중 대통령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의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두 개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서 서로 체제는 다르게 하는데 교류를 하면 된다. 그거는 모순 관계를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연방이 되었다 해가지고 서로 차별성을 강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잘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흡수 통일이냐 무력 통일이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방제가 우리나라에 각광을 받게 된 게 75년 이후부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후로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연방제가 우리나라에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 공산자파들이. 그러면은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은 60년대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잘 사니까 진정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진정성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연방제에 대한 논리는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김일성도 그때 그래야 했는데 연방제인데 우리는 왜 연방제를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뭐 이게 논리적인 근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의 큰 줄거리에서 보면은 연방제도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의 어떤 남북관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연방제를 동의해주고 주장하면은 북한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금 정권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저쪽은 저쪽 나라대로 간섭하지 말고 교류만 하고 우리는 그대로 투자하는 두 개의 국가론의 하나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국가론이 지금 이제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5년 이후 북한에서도 두 개의 국가를 지금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것을 똑같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 강의가 조금 급하게 흐르고 조금 건너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도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큰 논리적인 구조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요 잣대를 가지고 그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으로 대강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가 우리 양당제에서 양정당의 정치 지도부들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의외의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전쟁 위기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유우파 시민들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대강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